지난 10일 전남 영광의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출력이 제한치의 4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12시간이나 안전조치 없이 계속 가동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고 학계와 환경단체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한수원은 안전장비가 작동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며 지난주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검찰은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에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범죄 정황을 보여줄 의료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췄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제조업 구조 조정으로 수출과 투자가 줄어들 거란 전망에 섭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게 확인됐지만 자영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 공식화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야가 어젯밤 이른바 호프 회동까지 했지만 국회 정상화 해법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말했는데 이 과정에서 쓴 표현 때문에 또 다른 막말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부산대 안의 미술관 건물 외벽에서 벽돌 수천 개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아래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이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천에서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사망하자 경찰이 단속에 나선 건데요. 취재진이 현장에 동행해보니 불안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1호기는 지난 10일에 정기 점검을 마치고 시험 가동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로와 연결돼 있는 제어봉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원자로 안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출력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불과 1분 사이에 출력이 0%에서 18%까지 급증했습니다. 원래 5%가 넘으면 원자로 가동을 중지해야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규정을 몰랐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중지해야 하는 이유는 5%가 넘으면 너무 뜨거워져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은 체르노빌 사태 같은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빛 원전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기면 즉시 가동을 중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무면허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원전에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된 이유입니다. 한수원은 원안위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출력이 25%가 되면 원자로가 자동 정지하도록 설계돼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게 한수원의 주장입니다. 또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하면 무면허 정비원도 제어봉을 조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당시 면허 소지자가 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지만 감독자 역할을 하는 발전팀장을 비롯해 총괄 운영실장, 발전수장 등 3명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늑장 대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수원이 지역 원전감시기구와 주민들에게 사고를 알린 건 사고 발생 6시간 후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킨 것은 12시간 가까이 지난 밤 10시 2분이었습니다.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은 긴급 보호조치 계획구역에 들어갑니다. 한빛 원전의 반경 30km 이내엔 13만여 명이 살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불과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원전 사고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 한국 수력 원자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고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체르노빌 참사에 비유하면서 큰 폭발로 이어질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빛 원전과 가까운 광주에서는 원자로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선민 기자. 전문가들은 저출력 상태에서 폭발 위험성이 오히려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출력이 낮을 때는 다 지금 핵 반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반응이 일어날 것들이 너무 재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급속도로 빠르게 출력이 증가해야 됩니다. 핵공학 특성상 출력이 0에 가까울수록 무한대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체르노빌 사고 역시 시험 가동으로 저출력 상태에서 대규모 원자로 폭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어봉을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있었을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만큼 빼도 되느냐라고 운전원이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 계산해주는 실수를 한 겁니다.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원안위도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장의 직원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걸 제대로 보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하라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원자력 사업자의 어떤 문제들을 보고받아서 확인하는 차원이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고 상주하고 이러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도와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핵발전소의 부실 운영과 위험성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한빛 1호기와 명백한 부실 시공이 발견된 3, 4호기도 조기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이냐에 대해서 양쪽 의견이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어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 잠깐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섭 원자력 안전연구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조금 전에 화면에서 뵀습니다. 네네. 예. 이게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갔을 것이냐? 만일에 그냥 내버려뒀으면. 근데 설마 그렇게까지 됐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랑 우리랑 그 원자로의 가동 원리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체르노빌처럼 그렇게 폭증하거나 뭐 폭발한다는 그런 개연성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다 그런 직접적인 얘기죠. 비교는 어렵지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라는 걸 설계하고 모든 걸 갖다가 제어하고 하는 게 100%에서 전기를 만들 때를 기준으로 모든 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이 낮거나 또는 지금처럼 제로 출력이라고 하죠. 아예 출력을 안 만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안전성 평가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언컨대 이게 뭐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긴다라고 속단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시험 가동 중이었기 때문에 출력이 낮아서 5%만 됐는데도 이걸 가동을 멈춰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수력 원자력 쪽에서는 25%까지 출력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자동 정지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18%였잖아요. 그러니까 7%포인트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뭐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그건 상식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5%의 원자로 그 자동 정지 기능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한수원은 이 제어봉을 끄집어내면서 18% 정도 되는 데서 도로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원래 계획된 대로 다 끄집어냈으면 추정컨대 23 내지 24%에서 안정화됐을 거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불확실성을 가진 거라는 이야기죠. 그 사이에 어떤 이변이나 어떤 안전성을 저해하는 어떤 급변한 사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값이 25% 이내에서 머물 수 있냐라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왜 100%까지 이렇게 수치가 돼 있다면 왜 5%에서 멈춰야 됩니까? 통상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5%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진 수증기는 상당히 그 물방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빈으로 들어가면 터빈을 부셔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미만일 경우에는 터빈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라는 제한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된다면 5%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5%가 기준이 됩니까? 지금 이거는 5%의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개통을 정렬을 한 게 아니고 시험을 하다가 5%가 초과됐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것도 수동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5% 이상이 넘어가서 이렇게 뜨거워지면 그때는 수동으로 다시 제어를 하려고 해도 이미 좀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렇죠. 원래 발전소의 고유의 목적에 위배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5%라는 출력에 지금 5%면 일종의 이제 상업운전의 조건인데 예, 예. 그 조건이 되면은 제대로 원자력 안전계통이나 이런 걸 갖다 제대로 예. 정렬해서 쓰라는.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 텐데요. 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뭡니까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기술자가 네.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다. 근데 감독이 자격증을 가지면 괜찮다.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해서 예. 우리가 소유자가 모든 걸 갖다 고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원이 고치는 거기 때문에 예. 감독하에서 할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에 있어서는 서로 이제 실제 작업한 사람하고 감독자하고가 서로 지시를 했다 안 했다 예. 이게 이견이 있어서 지금 그런가요? 수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5%면 일단 가동을 멈춰야 된다. 시험 가동에서. 근데 그 규정을 몰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상식 이하라고 봅니다. 물론 한수원에서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작하는 출력이 제로였고 그러다가 18%까지 뛰었다가 0%로 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작하고 끝이 5%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발전소를 안 죽여도 된다라고 착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안전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고요. 아니 근데 몰랐거나 착각했거나 둘 다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몰랐거나 착각했거나 둘 다 위험한데 그보다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예. 이미 체르노빌 사고에서 정지 또는 저출력에서 이런 위험할 수 있다는 상황은 우리가 배웠는데 예. 한수원이 비록 잘못 조치를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어떤 각 지침서나 규제에서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왔어야 되는데 예.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제도를 아직 못 갖췄다라는 예. 게 지금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들을 텐데요. 이게 지금 특사경,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네네. 조사하러 그 결과가 좀 나오고 원인이 좀 명확하게 좀 밝혀지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이 나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좀 불안한 상황이긴 네, 맞습니다. 틀림이 없는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한명섭 원자력 안전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 예. 예,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공방전이 하루가 다르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한 바가 있죠. 그러자 오늘 민감용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정안은 민주적 절차와 내용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과 경찰의 전현직 수뇌부를 향한 서로의 수사에서도 지금 양측이 양보 없이 싸울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인 형식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지난주 문무일 검찰총장의 언론 간담회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민 청장은 그러면서 이번 조정안은 경찰과 검찰의 의견을 모아 만들었고 국회에서도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에 대한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감용 청장은 당사자들이 소환을 거부하면 법이 정한 수사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건설 현장 식당을 뜻하는 한바업계 브로커 유모 씨가 10년 전 원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원 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유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이제 사실 2달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는 문 총장이 아니라 그 후임의 몫이기도 하죠. 차기 총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그런 대목입니다. 총장의 입장에 따라서 조정안이 순조롭게 수정 보완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강보들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후임 총장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7월 24일 임기를 마치는 문 총장은 후임에게 수사권 조정 논의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며 어려운 과제를 넘기게 돼 굉장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수사권 조정 논의는 다음 검찰총장이 당장 맡아야 할 난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직 내 평판이나 기수, 능력 말고도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고검장급 이상 인사들과 검찰 개혁 목소리를 내온 비검찰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문 총장을 지지하는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입장을 강하게 대변할 사람을 원하겠지만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차기 총장 후보를 천거하는 서류 접수가 어제로 마감됐는데 10여 명 정도가 천거된 걸로 전해집니다. 앞으로 법무부의 인사검증,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엔 최종 후보 3, 4명이 결정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당시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까지 받은 기록을 제출한 것입니다. 6년 전에는 여성들의 진술만 있어서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지 못했지만 이번엔 어떻게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최모 씨는 최근 검찰에 피해 상황과 장소, 날짜 등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 시점이라고 주장해온 2008년 3월 무렵에 산부인과 진료 기록도 냈습니다. 이 증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내용 때문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뒤 사후에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약을 처방받았다는 겁니다. 또 당시 병원에서 최 씨에게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를 찾아가라는 권유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기록이 곧바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립하는 최 씨와 김 전 차관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최 씨 주장에 힘을 실어줄 물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건 직후 약 처방을 받았던 만큼 그동안 특정하기 어려웠던 범행 날짜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게 됐습니다. 최 씨는 당시 별장을 함께 찾은 친구 역시 피해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단은 최 씨의 친구도 곧 소환해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도 내일 결정됩니다. 앞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기 때문에 수사단은 윤 씨의 범죄 혐의를 대폭 보강했습니다. 특히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결과 윤 씨의 영장에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정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우영 기자, 윤중천 씨 구속영장에 담긴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정황,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예, 앞서 전해드린 최모 씨와는 다른 또 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찰은 윤중천 씨가 2006년 9월부터 이 여성을 상대로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성범죄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도 특정을 했는데요. 2007년 11월 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 두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2012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된 사건이 있죠? 예, 이른바 도가니 사건입니다. 광주 인화학교 행정실장이 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자체는 2005년에 있었지만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2011년에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서 성폭력에 대한 피해인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도 피해 진단까지 5년이 흘렀지만 도가니 사건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윤중천 씨의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이번에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에 새롭게 담긴 내용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네,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중소건설업체에게 고가의 수입차 리스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입니다. 벤츠나 아우디 등 고급 차량 리스비 약 1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또 예전 내연녀였던 권모 씨에게 21억 6천만 원의 사기를 친 혐의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오늘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했는데 역시 또 진술을 거부했다면서요?
네, 오늘 오후에 조사를 받으러 나온 김 전 차관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은 채 약 2시간 반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일단 검찰은 내일 다시 김 전 차관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송우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내렸습니다. 원래 2.6%로 예상됐었죠. 무엇보다도 수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대인데 아직까지 별다른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OECD가 전망치를 낮춘 건 우선 수출이 크게 줄어들 거란 예상에서입니다. 제조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투자도 쪼그라들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은 2.4%에 그칠 거란 전망입니다. 지난 3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는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은 2.6%에서 2.5%로, 무디스는 2.3%에서 2.1%로 낮춰 잡았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도 3.2%로 낮춰 잡았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해지고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도 빨라졌다는 분석에서입니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번 달 20일까지 집계한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7% 줄었습니다. 6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중국 시장에서 부진이 두드러집니다. OECD는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금리도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 일자리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며 속도 조절도 권고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예,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그 전쟁의 파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제한하자 미국 핵심 기술업체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연일 항미, 즉 미국과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현지 시간 20일 스마트폰 부품업체 퀄컴의 주가는 전날보다 6% 내렸습니다.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과 램리서치의 주가는 각각 4%와 5.4% 빠졌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의 미국 업체들이 납품하지 못해 수익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도 중국 현지의 불매운동 우려 속에 3% 이상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CNN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중국산 드론이 미국의 항공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드론 업체 DJI는 미국 정부가 보안을 검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장정 출발 기념비에 장정 정신이라고 쓴 꽃을 놓았습니다. 홍콩 언론은 미국과 결사항쟁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2분기 세계무역 전망 지수를 96.3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지수는 세계무역 전망을 수치로 만든 것으로 100 미만이면 전망이 나쁜 것입니다. 96.3은 9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CNBC는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춰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 다만 자영업 일자리도 줄어들었다.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이렇게 분석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공식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됩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원래 임금이 낮은 저소득층의 수입이 고소득층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단위 가구는 지난해 시간당 임금이 18%가 넘게 올랐는데 높은 가구들은 8.8%에 그쳤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은 진위 계수도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편의점 등 자영업 분야에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손님이 적은 시간엔 문을 닫거나 직원을 두는 대신 가족들이 일을 도우는 식으로 임금을 아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확인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을 새로 선임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서 오히려 월급이 줄었다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2년차 월급은 200만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교통비와 급식비 일부가 기본급에 포함되면서 3년차 월급이 180만 원대로 12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은 오히려 임금이 하락이 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법을 바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시킨 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식대삭감, 상여삭감, 임금삭감 규탄한다. 대형 마트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직원이 줄면서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나쁘지, 사람을 안 쓰니까 일은 늘어나는 거죠. 돈 받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줄이기 위한 꼼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4시간 근무예요. 그런데 근로비 약세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3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급이 오를 때는 안 올려주는 거예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제보를 받아보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피해와 불만 사례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부산대 학교 미술관의 외벽 벽돌 수천 개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직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지나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외벽 밑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 1명이 숨졌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붉은 벽돌로 뒤덮였던 벽이 허연 콘크리트 내벽을 내보입니다. 내벽을 감싸던 스티로폼 단열재도 몇 개만 남고 모두 떨어졌습니다. 바닥에는 통째로 떨어져 나간 벽돌 덩어리가, 건물 수미터 옆까지 벽돌의 잔해가 가득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부산대 동보미술관의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벽돌 덩어리가 건물 옆으로 튀고 이어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벽돌이 떨어진 곳은 붕괴 직전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오가던 길입니다. 이 미술관은 5층짜리 건물로 4층에서부터 5층에 이르는 외벽이 모두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외벽 아래서 청소를 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에 있던 학생들 10여 명도 급히 대피했습니다. 외벽의 벽체가 떨어지게 되면 출입하면서 추가적인 그 붕괴 우려에 다칠 우려가 있어서 안전 조치했습니다. 1993년에 지어진 이 미술관은 최근에도 금이 가는 등 학생들이 위험을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자체 안전진단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며 방치했고 지자체는 학교 내부 건물이라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가족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과수가 1차 부검 소견을 내놨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에선 자해를 망설인 흔적이 나왔고 딸에게선 방어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즉, 이 사건의 범인이 아버지일 가능성이 생긴 거죠.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숨진 가족 3명을 부검한 국과수는 이들이 모두 흉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버지 A씨의 시신에선 자해 전 망설인 흔적이 나왔고 딸에게선 방어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버지가 부인과 딸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하고 신고를 했던 아들은 가족이 경제적인 문제로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던 아들이 수금이 안 된다며 돈을 좀 빌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통화 내역 등을 통해 A씨의 채무 관계 등을 일부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부검 결과는 1차 소견인 만큼 수사를 더 이어가야 한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중학생인 아들의 충격 등을 고려해 심리상담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공항에서 탐지견으로 활동하던 복제견이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연구에 불법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죠. 이 과정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서울대 학교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복제견 메이에 대한 불법 실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대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의대 이병천 교수 연구실과 서울대 본부 안에 있는 연구윤리팀이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동물권 보호단체인 비굴구조 네트워크는 지난달 22일 이 교수 연구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교수 측이 탐지견으로 활동한 복제견 메이를 불법으로 데려와 실험하고 학대했다는 겁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한 동물은 실험해선 안 됩니다. 이 교수는 불법 실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학대와 관련해선 연구실에서 일하던 사육사를 고발했습니다. 서울대 측도 자체 조사에서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에 맥주집에서 만났죠. 호프 회동, 즉 희망을 주는 만남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의미도 부여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멈춰 있고 각 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오히려 막말 논란만 더 커졌습니다. 우리 정치 뉴스에서 막말은 일상어가 돼가는 느낌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인천을 찾은 황교안 대표는 독재자의 후예를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김정은에게 정말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사실상 한국당을 비판한 걸 맞받은 겁니다. 논란이 된 건 그 다음입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황 대표는 이후에 대변인 짓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변인 짓이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내가 대변인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그랬지.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연일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오늘 발언은 최소한의 예의도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발언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지난 2월에 하노이 회담 합의 실패 이후에 보이지 않았던 북한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최근에 외무성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는데 아마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시 모습을 나타낸다면 이런 해석이 보다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미국의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정상회담 준비를 도맡아 왔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김 대표는 언론 보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김혁철 대표가 외무성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어느 보직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보당국 소식통도 김혁철 대표의 복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면서 대미 특별대표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정보당국에서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동안 합의 실패에 책임을 물어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과 함께 근신 중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외무성으로 복귀한 것 자체가 대미 협상의 청신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과 함께 대미 협상을 다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를 대미 협상 대표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활동을 재개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역시 하노이 회담 합의 실패 이후 거의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과거 레이건 미 대통령의 말을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인용했습니다. 곧 북한의 쌀을 지원할 텐데 그 명분을 말하는 것이죠. 시기는 늦어도 9월 이전이고 배에 실어보내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를 이용한다는 것은 적은 양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직접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위 당국자가 양자 간의 직접 지원과 해안을 따라 배로 보내는 방법을 언급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바닷길을 언급한 건 상당량의 지원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과거에도 대북 식량 지원은 주로 해로를 통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쌀 재고 중 국내 수요 등을 뺀 30만 톤 정도가 대북 지원에 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도정과 포대 제작 등 실행까지 2달 정도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유엔이 북한 식량 상황 악화를 우려한 5월부터 9월 사이에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분배 투명성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꺼내들었습니다. 정치와 분리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어떤 보편적 합의이고 정부도 인도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갖고 정부는 남북 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측과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백신으로 예방할 수도 없고 또 약으로 치료할 수도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작년 8월에 중국에 처음으로 상륙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중국 내부를 초토화시키고 지금 몽골, 베트남, 홍콩으로 번졌습니다. 유럽도 이미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어떻게든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각국이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해서 국경 70km의 철책을 쌓았고 대만은 소시지는 물론이고 라면 스프처럼 돼지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식재료까지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깝고 베트남과 왕래가 많은 우리나라도 지금 방역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돌아본 바로는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립니다. 농장부는 굳게 닫혔습니다. 최영길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독약을 뿌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공포 때문입니다. 걸리면 즉시 모든 돼지를 살처분해야 하고 다시 돼지를 키우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3년 있다가 다시 재입식을 했는데 또 터지더라는 거죠. 하지만 긴장된 농가와 달리 정부 대응은 야속할 만큼 붐뜹니다. 지금 돼지들이 사료를 먹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료가 아니라 음식물 잔반을 먹일 경우에는 병을 옮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얼린 고기에선 1000일 동안 살아 있습니다. 돼지 사료로 재활용되는 음식에 바이러스가 섞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중국에서 발병한 돼지열병 44%가 잔반 사육 농가에서 나왔습니다. 잔반을 쓰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방역에도 신경을 덜 쓰고 있습니다. 잔반 사료는 80도에서 30분간 가열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열 온도에 조금 미비점이 있거나 가열하기 전 잔반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접촉이나 외부의 흘림 등 그런 것들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정부는 뒤늦게 잔반 사료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시행은 8월부터입니다. 또 다른 유력한 감염 경로는 야생 멧돼지입니다. 중국과 가까운 북한에 이미 병이 시작됐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접경 지역 농가도 위험한 상황이지만 멧돼지 접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밑으로 멧돼지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인근 밭 울타리는 멧돼지로 성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멧돼지를 집에까지도 오는데 멧돼지가 집에 온다고요? 집에도 들어오죠. 보신 것처럼 돼지 농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도 이 병을 너무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미 퍼진 중국에서 돼지로 만든 음식물들이 너무 쉽게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중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햄과 소세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 잔반 사료에 섞여서 돼지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국 햄과 소세지의 반입을 막고 있는데 정말 구할 수 없는 건지 제가 직접 서울 대림동을 돌아보겠습니다. 서울 대림동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해외 식재료 가게입니다. 중국산 소시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돼지고기로 만든 건가요? 가게 밖에 버젓이 내놓고 팔기도 합니다. 모두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한국으로 들여오는 제품들입니다. 정부는 육가공품을 포함한 중국산 축산물을 수입하면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단속을 걱정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림에 오면 이게 하는 게 많아가지고 매일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게 9곳을 돌아봤는데 모든 곳에서 이렇게 중국산 소세지와 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막 팔지 말라 이런 말은 없었죠? 네. 없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선 중국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중국산 소시지는 대부분 고온열 처리를 거치지 않은 제품입니다. 돼지한테 바이러스를 직접 공급해주는 거랑 거의 동일한 효과라고. 하지만 검역 당국은 수입되는 게 없단 말뿐입니다. 중국산 다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수입 대응은 없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차단하려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지금 같은 방역 체계로 실제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집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엔 봄이 가고 다시 겨울이 찾아온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온 현상과 함께 눈폭풍이 불면서 6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반면 중남부엔 수십 개의 토네이도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시속 120km가 넘는 강풍과 우박을 동반한 강력한 토네이도입니다. 모두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이상 기후가 만든 자연재해입니다. 급속한 지구온난화로 이번 세기 말 해수면이 최대 2m 넘게 높아질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입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도로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차도 나무도 모두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흔들립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와 텍사스를 덮친 토네이도들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순간 최대 초속 60m가 넘는 강풍과 함께 우박을 동반한 경우도 관측됐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52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100여 채가 부서졌고 2,000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항공편도 대부분 멈춰섰습니다. 오클라호마 틴커 공군기지에서는 전투기와 수송기가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토네이도가 현지 시간 21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최고 수준인 5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CNN은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토네이도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학계는 지구온난화가 토네이도 발생 지역과 강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5명이 숨지고 300명 이상 다친 6년 전 오클라호마 무어시의 악몽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때 아닌 눈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60cm가 넘는 눈이 내린 데 이어 해안 지역에는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 역시 평년 기온보다 7에서 8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경고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남극이 예상보다도 더 빨리 녹고 있는 건데요. 2100년에는 해수면이 최고 238cm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6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지구온도는 금세기 말까지 5도가량 오를 수 있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현지 시간 20일 실린 논문입니다. 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4년 전 파리 협정에선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약속했습니다. 마지노선 2도를 넘으면 자카르타, 부산, 가와사키, 뉴욕 등에서 침수 사태가 발생한다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문은 뜨거워지는 지구로 인해 2100년에는 해수면이 최고 238cm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해수면이 최고 98cm 높아질 것이라고 지난 2013년 내다봤습니다. 6년 만에 해수면 상승 예상치가 2배 이상 높아진 겁니다. 더 많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최악의 경우에 직면한 셈입니다. 당시 IPCC는 북극 얼음은 빨리 녹아내리지만 남극의 해빙 속도는 더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지구 기온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서쪽 남극부터 온난화에 취약해져 동쪽으로 확산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륙에 놓여있는 남극 빙하의 해빙 속도가 빨라지면 해수면 상승에 직격탄이라고 연구진은 우려합니다. 따뜻한 바다와 인접해 녹기 쉬운 북극의 경우 이미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2003년 이후 4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택시를 호출하는 앱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 택시 서비스가 오늘 아침 내내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하필 출근 시간대라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카카오 택시를 앱으로 불러봅니다. 호출 가능한 택시가 없다는 메시지만 계속 나옵니다. 이런 장애는 오늘 아침 약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첫 신고가 들어온 건 오전 7시 45분. 바쁜 출근 시간 내내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지각할 뻔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일반 택시뿐 아니라 요금이 비싼 카카오 블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서 호출을 받는 웨이고 블루 택시 등에도 같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객들은 물론 택시기사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콜이 오늘 안 올리더라고 카카오가. 저 티맵은 콜이 울리는데 카카오 측은 하드웨어 장비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오류를 인지한 즉시 하드웨어 장비 교체를 진행해서 10시 15분경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사과 공지를 올렸지만 장애가 발생한 동안 안내가 부족했다고 소비자들은 지적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주동자가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었고 택시 기사들이 무더기로 가담했습니다. 신호를 어긴 차량이 표적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불법 좌회전을 합니다. 마주오던 차는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나오는 차량과는 일부러 부딪히기도 합니다. 전북 전주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48살 박모 씨 등은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 한적한 도로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택시회사 기사 12명과 지인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렇게 차에 내리더니 아이고 차량이 술 드셨구만 어찌고 그래갖고. 박 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27차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보험금으로 3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1인당 2~3개씩 가입했습니다. 보험사의 의심과 경찰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와 개인 차량 등 10여 대를 동원했습니다. 조합장은 특히 산학금을 채우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섭외를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부산에서 교량 위를 달리던 차가 떨어지는 일이 지난 닷새 사이 2차례나 있었습니다. 교량의 난간이 왜 추락을 막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졌는지가 의문이었는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설치된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의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택시가 교량 난간을 뚫고 곤두박질 칩니다. 속도는 시속 20km에 불과했습니다. 승합차가 고가도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리 난간은 통째로 뜯겨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차량을 멈추는 기능을 해야 하는 이 난간들을 살펴봤습니다. 동래교는 차량이 더 많이 다니는 다리지만 보행자용 난간이 설치됐습니다. 알루미늄 두께부터 얇았습니다. 한 1년은 됐는데 지금까지 문제없이 있었던 건데. 충장 고가교 난간은 차량용이긴 하지만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설치된 난간들이 현재 기준을 못 따라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만큼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는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0톤이 넘는 충격도 견딜 수 있지만 예산 문제로 진행은 더딥니다. 높이가 차량 바퀴보다 낮은 곳도 많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다 깔끔해 보이고 사고 나면 가끔씩 고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담당 구청들은 뒤늦게 난간 보강 작업을 하고 교통량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이들을 제대로 치료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신병원 같은 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선 한 정신병원이 문을 열려다가 주민들 반대로 아예 허가가 취소돼서 갈등이 깊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텅 빈 병실에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복도엔 불이 꺼져 있고 환자가 쓰던 짐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 1일 문을 연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입니다. 이곳엔 40명의 환자가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민 반대가 거세지면서 진료가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정신병원은 산골짜기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퇴사를 얘기하시고 주민들은 지역 안전을 이유로 정신병원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중에서는 꿈도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꿈을 꾼다는 얘기도 있고.
병원 측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도 주장합니다. 문을 닫게 되면 이제 치료해야 될 환자들이 갈 곳이 없게 되죠.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깊이 인식해 주면 좋겠는데 시청은 병원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터널에서 불이 나면 삽시간에 번지죠. 그래서 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이 터널이 3,000m보다 길면 자동 소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그보다 짧은 터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짧은 터널에도 자동 원격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중심을 잃은 트럭이 미끄러지듯 쓰러집니다. 불꽃은 화염이 돼 터널 안을 뒤덮습니다. 하지만 꽉 막힌 차량 때문에 소방 인력 도착이 늦어져 1명이 죽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3,000m 이상의 긴 터널엔 자동 소화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짧은 터널은 자동 소화 장치가 없어 불이 나면 골든타임인 10분 내 진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차가 자주 막히는 서울이 걱정입니다. 원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최대 25m까지 물을 뿌릴 수 있는데 바로 옆 카메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180m의 구룡 터널엔 44m마다 소화전이 있지만 이 장치로 불이 나면 곧바로 통제실에서 대처가 가능합니다. 도심지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이 막힌다든가 할 경우에는 근무자들이 현장에 도착 시간이 좀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좌우상하를 조절해 물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1000m 이상, 3000m 이하 터널 7곳에 원격 자동 소화 장비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막대 모양 이동식 저장 장치가 전자담배일지도 모른다. 미국 보건당국이 신종 전자담배 줄에 대해서 내놓은 경고문입니다. 이 담배 때문에 미국에서 청소년 흡연이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의 막대가 이번 주 국내에 출시됩니다. 정부도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맨솔 담배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동식 저장 장치와 비슷하게 생겨 숨기기 쉽고 과일이나 민트 같은 향이 들어가 피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자담배인 줄이 유행하면서 미국 내 청소년 흡연율은 지난해 기준 20.8%로 1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온라인엔 10대로 보이는 아이가 이 담배를 피우는 영상까지 올라옵니다. What are you doing? I saw that. You don't need to be hitting this no more. 이 제품이 국내로 수입되고 KTNG 등 국내 회사들도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내후년부터 모든 담배 제품에 맨솔이나 과일 등 향을 첨가하는 걸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줄과 같은 신종 전자담배에 대부분 향이 첨가돼 있는 걸 감안한 조치입니다. 맨솔 담배로 대표되는 가향 담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전자담배 기계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담배 제품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올리는 것도 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종 담배에 대한 판촉 행사가 열려도 제재할 방안이 없어 정부도 추가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학창 시절 모습이 담긴 미공개 사진 2장이 100여여 만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 보통과에 편입한 뒤인 1915년쯤과 고등과 재학 시절인 1918년에 촬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화 역사관은 유관순 열사의 원본 사진을 금요일인 24일까지 일반에 공개합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특조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경찰이 술 취한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해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게 대처했다고 했습니다. 민 청장은 여성 경찰에 대한 체력 검정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가겠다고 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이 안전장비 없이 올라갔다가 구조당국의 설득 끝에 6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에펠탑에 정상적으로 입장한 뒤
전망대 안전 펜스를 넘어 구조물을 기어 올라갔고 6시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6강에 오르겠다는 포부보다 나 역시 엄마가 된 뒤에도 월드컵에 나서고 싶다는 선수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월드컵을 앞둔 우리 대표팀 얘기입니다. 이 14개월 된 아이 보미를 둔 황보람 선수가 월드컵에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여자 축구 선수들은 다음 달 월드컵을 앞두고 발랄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비장함 대신 즐거움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출정식이란 이름으로 선수들이 소개되는 자리도 달랐습니다. 한 선수는 14개월 된 아기를 안고 걸어 들어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5년 생애 첫 월드컵에선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았던 황보람은 4년의 시간 동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한동안 축구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다 올해 다시 프로축구에 복귀했고 두 번째 월드컵에 초대받았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수비수였지만 우리 여자 축구 역사상 월드컵에 나서는 최초의 엄마 선수입니다. 경기를 뛰어서 그 기록이 나오면 저희 딸이 그 경기를 봐서 저를 좀 자랑스러워하는 1991년 처음 시작된 여자 월드컵. 여자 축구의 역사는 그만큼 더디게 출발했는데 우리 선수들도 그동안 오랜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선수도 팀도 많지 않은 환경. 성공하기 위해서 때론 결혼도 아이도 포기하며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 여자 축구 역사의 3번째 월드컵.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대회를 앞두고 대표팀은 오늘 밤 출국합니다. 32, 황보람의 월드컵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해병대 캠프부터 공동묘지 그리고 야구장까지 오싹할 정도로 떨리게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녔던 양궁 대표팀이 오늘은 널찍한 광장에 섰습니다. 이 세트장을 연상시키듯 국제대회와 똑같은 사대가 만들어졌고 TV 중계까지 펼쳐졌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앞서가는 심판을 따라 선수와 감독이 나란히 입장합니다. 장내 아나운서도 빠질 수 없습니다. 1번 표정 김우진 선수의 선발로 경기 진행됩니다. 이번엔 특별히 TV 생중계도 연출했습니다. 남유빈 10. 70m 거리의 관역, 단상위 사대까지 영화 세트장처럼 6천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 국제대회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진짜 대회 같은 리허설이 신기한 듯 팬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의고사 보다가 수능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떨릴 때조차도 화살을 관역 한가운데에 꽂아 넣어야 하는 양궁 대표 선수들은 늘 사격을 찾아다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소음이 넘쳐나는 야구장에서 시위를 당겼고 해병대 캠프와 한밤중 공동묘지를 찾는 담력 훈련은 한 기업 광고 소재로까지 쓰였습니다. 하루에 400발씩 화살을 쏘는 노력 못지않게 어색하고 낯선 상황과 줄기차게 마주하면서 긴장을 이겨내는 경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세계선수권 대회를 앞둔 양궁 대표팀의 실전 같은 이 리허설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잊을만 하면 터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인천에서 어린이 2명이 숨졌죠. 최근에 관련 규정이 강화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사고는 이 사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에 들이받친 나무들이 지금도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요. 조금 옆에는 이렇게 사망한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얀 국화꽃들이 놓여져 있고 지금 비가 조금 오고 있어서 이렇게 비닐로 덮여져 있는데요. 이 아래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들과 이 장난감도 여러 개 놓여져 있습니다. 학원차를 많이 타는데 나 앞으로는 안전벨트 잘 매고 다녀야 되거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타는 통학버스 차량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탑승해 안전벨트를 맸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중에선 태권도 등 일부 종목에만 적용되고 축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축구클럽의 통학버스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규제 대상인 어린이 통학버스들도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15인승 어린이 통학 차량입니다. 눈에 잘 띄는 노란색에 차 위쪽에는 황색과 적색의 표시등이 설치돼 있고요. 차 옆에 이 장치는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이렇게 펼쳐져서 주변 차들에게 정지하라고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멈추려고 할 때는 이제 황색이 들어오는 거고 아이들이 내릴 경우는 적색 전멸등이 반드시 추월 금지 표지판도 열리게 돼 있고 외국 같으면 이게 1.2m까지 나옵니다. 서울 중계동 학원가를 찾았습니다. 오후 2시쯤부터 통학버스들이 아이들을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표시등을 켜거나 정지 알림 장치를 펼친 버스는 찾기 힘듭니다. 안전장치를 설치해도 정작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 경우 운전기사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13만 원. 금방 뭘 만지다가 내려가 있었나. 일반 운전자도 표시등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모르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 학원들이 몰려있는 서울 대치동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 통학버스가 불법 유턴을 합니다. 기사들은 학원 시간에 맞추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길이 막히니까 안 해도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경찰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법규를 위반했는지 단속할 건데요. 저희도 한번 동행해 보겠습니다. 15인승 학원 통학버스에 어린이들이 탔지만 보호자가 없습니다. 끝났어요,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를 저희들이 못 들었는데? 보호자가 없을 경우엔 학원 운영자에게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원하는 거 별로 안 할 거 아니에요. 차가 운행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날 2시간 동안 단속에 걸린 건수는 9건. 다음 달부터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련 지원금을 받지만 학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담을 좀 많이 느꼈죠. 미치 없었어. 2013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통학버스 사고는 254건, 죽거나 다친 어린이만 410명에 달합니다.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새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세심한 노력과 감시가 있어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현입니다. 조지아 크래프트. 지금까지 커피는 두 가지. 핫브루, 콜드브루. 이젠 조지아 크래프트. 핫브루의 풍부함을, 콜드브루의 깔끔함을 더한 듀얼브루 커피. 조지아 크래프트. Wanna try? 새롭게 만나는 듀얼브루 커피. 조지아 크래프트. 더 크게 즐기세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아침 10시에 열고 밤 10시에 닫는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그게 우리 가게였다. 오래된 식당 노포를 취재하던 박찬일 셰프는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이른바 을지로 야장의 역사적 거점, 서울의 급속도로 번진 노가리 호프의 원조격인 가게. 채 10평도 안 되는 작은 맥주집이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룬 내막은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열고 같은 시간에 닫고 매일 가게 앞은 물론이고 골목 구석구석을 쓴다. 생맥주 온도는 여름 2도, 겨울 4도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아무것도 아닐 것만 같은 그 흔한 맥주는 위로의 음료가 돼서 고달픈 사람들의 하루를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호프 미팅이 호프, 즉 희망 미팅이 됐으면 합니다. 만남 그 자체가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3당의 원내대표들은 맥주잔을 부딪히면서 훈훈함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런 레토릭, 즉 수사들이 갖는 허망함을 이 땅에 살아온 우리들은 역시 학습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바. 물론 잔 한 번 부딪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리라 여긴 것은 아니었으나 훈훈했는지 애매했는지 모를 자리가 파한 뒤에 여전히
아니 전보다 더한 것만 같은 파열음은 잠시 기대했던 속을 다시 부대끼게 만듭니다. 매일 새벽에 여기서 저기까지 동네 길을 다 쓴다. 다 호감을 갖는 거지. 그렇게 살아왔다. 을지로에서 작은 노포를 운영해온 그의 비결은 사실 별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맥주 한 잔, 노가리 안주 하나에도 한결같았던 성실함.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는 같았다는 것이죠. 장사꾼은 골목의 신뢰를 얻어야 성공한다. 박찬일 셰프가 내린 결론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의 훈훈함 혹은 애매함으로 휘발되어 버린 그들만의 호프, 아니 희망 미팅. 언필칭 장사꾼도 골목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수십 년을 한결같아 왔다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내일 모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됩니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작성한 친필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양이 꽤 많습니다. 266건이라고 하니까요. 뉴스타파가 이걸 공개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국정 책임자의 여러 가지 심정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메모만 봐선 모르는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모를 박소영 기자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짚어보면서 메모를 보도록 하죠. 266건의 메모, 이건 어떻게 우선 나오게 된 겁니까? 뉴스타파는 이걸 어떻게 입수했죠? 네, 이번에 공개된 이 친필 메모 266건은요.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이 지난해 말부터 이 노무현 대통령 관련 기록을 다시 분류하고 공개가 가능한 건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올해 1월 공개가 가능하다고 분류한 기록물이 모두 2만 200여 건인데요. 이 가운데 대통령 친필 메모가 포함돼 있었고 친필 메모 총 266건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이 공개된 거는 처음 있는 일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내용을 아무튼 좀 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요. 이게 국민경제자문회의 때 작성한 메모인데 그 균형 발전이나 그리고 부동산, 교육 같은 문제는 미안의 문제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이렇게 메모로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 FTA 관련해서는 정부 뭐하냐, 똑똑해라 해라라는 이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 메모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예, FTA는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된 분야이기도 하고 또 주택 문제는 그때 집값이 뛰는 바람에 노 대통령도 굉장히 좀 고민했던 사안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메모가 남은 것 같죠. 그러니까 되게 보면 메모 내용이 누구한테 이렇게 전해준다라기보단 자신의 심정, 그걸 혹은 자기 자신을 다 그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 들어봤다면서요? 예, 한번 들어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진짜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 필체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당신이 직접 전략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정말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싶은 얘기를 발굴하고 그러다 보니까 메모를 잘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메모는 주로 어디서 작성이 됐습니까? 뭐 집무실 아니면 회의석상? 네,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말에 따르면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이 수시로 메모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목욕탕에서도 이 젖은 손으로 메모를 작성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제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전달해줬습니다. 또 밤사이에 한 메모를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전달해주면서 여러 장 주면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재임 기간에 가장 커다랐던 사건은 역시 이제 탄핵 문제. 탄핵안 표결을 2004년 3월에 하루 앞두고 남긴 메모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예. 당시에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 노 전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이 당시에 회견문은 연설문이 따로 없었는데 이 당시에 들고 기자회견을 한 9장짜리 메모도 이번에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 메모를 함께 보시면요. 이 죄송하고 부끄럽고 난감하다. 거듭 머리 숙여 사과를 한다라면서 소회를 밝히면서 이 메모가 시작됩니다. 예. 또 자리를 걸고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회견은 상당 부분 당시 이 메모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그 밖에 아무튼 임기 내내 계속 불편한 관계였던 언론이라든가 또 검찰에 대한 메모도 있다고. 네, 여러 번 발견이 됐는데요. 예. 이게 2013년 3월에 작성한 메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2007년이겠죠? 2007년 3월에 작성한 메모입니다. 이 대통령 이후 즉 퇴임 이후에 책임 없는 언론과의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 지금과 같은 언론 환경에서는 신뢰와 관용이 발붙일 땅이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이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같은 날 작성한 메모인데요. 식민지 독재 정치 하에서는 썩어빠진 언론이라는 문구를 시작하는 메모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써서 아무튼 뭐 노 대통령은 재임 시에도 그랬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몇 가지 왜곡 보도에 또 시달렸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아마 그런 것이 다 집약적으로 이런 메모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예. 이어서 검찰을 향한 복잡한 신경을 엿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내용도 탄핵안 표결 때 있었던 메모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해봤는데요. 예. 보시면요, 이 섭섭하다라고 작성한 부분을 펜으로 여러 번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지우고서 힘들었다, 그리고 너무한다 싶기도 하다라면서 보다 이 직접적인 표현을 적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266건을 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내용만 추려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까? 네. 예,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이틀 앞두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안내 게시판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누군가 붉은 스프레이로 혐오 문구를 썼는데 우발적인 낙서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한 범행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CCTV에 잡힌 용의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게시판에 빨간색 글자가 덧칠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지지자들을 혐오하는 내용입니다. 미리 문구를 파낸 판을 가져와 게시판에 붙인 뒤 스프레이를 뿌려 글자를 새겼습니다. 입구를 따라 세워진 20개 게시판 중 서거 부분을 다룬 마지막 2개가 훼손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5분쯤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러 온 방문객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너무 진짜 소름이 끼치거든요. 애들 보면 좀 부끄러울 일이네요. 노무현 재단 측은 서둘러 이 게시판을 철거했습니다. 인근 CCTV에는 오늘 새벽 5시쯤 2명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봉화산에서 내려온 이들은 해당 게시물에서 10분가량 머문 뒤 다시 봉화산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훼손된 게시판에 찍힌 지문을 분석하고 이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이틀 뒤 열리는 10주기 추도식 전까지 게시판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는 때 아닌 법인세 논란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만 역주행한다. 오늘 나온 보도들입니다. 한 경제지는 스위스는 국민이 나서서 법인세 인상을 막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사실인지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법인세 인상이 추진되고는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 확인해 봤습니다. 2017년 이후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정부가 추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추진을 하지도 않는데 왜 이 시점에 부각이 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그러면 오늘 언론에 나온 그 스위스 사례, 그거는 네. 맞습니까? 일단 맥락이 충분치 않은 보도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오늘자 일면 기사입니다. 국민투표로 법인세 인상 막은 스위스, EU와 OECD 인상 압박에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일간지, 다른 경제지에서도 비슷하게 보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일단 지난 19일에 국민투표가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표의 주된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주던 법인세 특혜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기구가 인상 압박을 한 게 아니라 국제 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스위스 의회는 이번 결정으로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인세 인상을 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투표로 법인세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이 다국적 기업은 그렇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현지 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적용하는 세율이 그동안 달랐습니다. 네. 글로벌 회사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낮은 세율로 혜택을 주는데 이게 조세 회피를 조장하고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걸 고치는 국민투표였고 내년부터는 세율이 똑같아지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런 식의 국제 비교는 법인세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반복이 됐는데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세금을 내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스위스는 연방세 외에 주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 주세도 이렇게 차이가 다 달랐습니다. 이번 국민투표 뒤에 스위스의 각 주가 어떻게 세율을 결정할지 다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다국적 기업과 개별 협상을 하던 법인세율은 올랐지만 어부지리 격으로 현지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세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그래서 스위스 정부가 총 20억 프랑, 약 2조 3천억 원을 복지 재원으로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런 맥락이 생략되고 단순 비교가 부각되면 자칫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시작하죠. 예, 첫 키워드는 각 1잔 한 잔 더로 잡았습니다. 1잔, 2잔은 예. 자주 쓰는 말인가요? 아, 자주 쓰진 뭐 아무튼 않는데요. 이건 어저께 한 잔, 예. 호프 모임 때문에 씁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제 여의도 맥주집에서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여야 교섭단체 새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 잠깐 영상을 보면 언론을 위해서 잠깐 저렇게 맥주집 바깥에서 포즈를 취하고서는 잠깐 뒤에 각자 잔을 들고 들어가서 비공개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 참석 인원은 모두 6명이었습니다. 원내대표 3명에 원내 대변인 각 3명 해가지고 6명이었는데 그중 50분은 원내대표 3명만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 계산 내역이 뒤에 취재 기자로부터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 해당 술집의 계산서입니다. 맥주 6잔이 들어갔고 안주는 4개, 금액은 10만 8천 원이 나왔는데 원래 사기로 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계산을 했습니다. 예. 100분 동안 맥주를 한 잔씩만 마셨으니까 술보다는 대화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화면은 빨리 빼죠. 예. 예, 특정 상품 이름이 자꾸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예. 아무튼 예. 참석자에 따르면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새 원내대표가 모두 공감을 표했다. 문제는 다만 어떻게 하냐인 건데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예. 한국당에서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입장과 앞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약속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다음 주쯤에는 정상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식으로 정상화되느냐가 문제이고 또한 그 요구하는 것을 상대방이 다 받느냐 그것도 예. 좀 관심거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물어봤는데 예. 일단 그 부분은 여야에 좀 더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새 원내대표가 대화는 이뤘는데 불만을 가진 쪽도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입니다. 어제 맥주회동에 참석이 안 됐는데요. 일단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의 불만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떻든 그 맥주잔 한두 잔 더 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왜 내 잔은 뺐냐라는 예. 불만이고요. 윤수아 정의당 원내대표도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아니라 밥값하는 국회의원이 되라고 성토해도 부족할 판에 여당이 야당을 만나서 그냥 웃고 말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는 여야 5당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등도 5당이었는데 한국당에선 계속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민주당 편이니 빼자, 교섭단체도 아니니까 빼자라고 주장했는데
어제 빠진 셈입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그런 식이면 정의당과 원내대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막말은 막말을 낳고로 잡았습니다. 예. 약간 좀 피로감도 있습니다. 매일 막말을 이렇게 다루다 예. 보면. 예. 오늘은 막말 여부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습니다. 예. 오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라는 표현에 반박하면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이 안에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지적으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변인 지시냐? 예. 뭐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도 한 50번 정도를 들었는데 이걸요? 예. 피곤할 것 같습니다. 예, 저뿐만이 아니라 정치부 기자들이 많이 한 10분 이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모여서 다 들었으면 예. 어떻게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예, 본인은 안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소리 전문하는 교수에게 물어보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도 있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매체들도 과연 뭐라고 얘기했는지 수십 번씩 기자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대변인 지시라고 했다라고 기사들이 나오다가 뭔가 그 위에 부정확한 발음들이 좀 있어서 대변인 짓에 괄호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를 표시한 언론들도 나왔습니다. 예. 여러 번 듣다 보면 대변인 질이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더 나쁜 표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읒 발음이 들리기 때문에 짓은 명확히 아니면 혹시 질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대변인 직이라고 했을 가능성? 근데 직은 좀 더 강한 발음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예. 의견이 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예. 주장은 제기가 됐는데요. 그다음에 대변인 지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인용문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예. 한국당에서는 논란이 되자 오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대변인 지시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 청중석을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막이 오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막을 빼고 지금 여러 해석이 있어서 다시 한 번만 해당 부분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50번씩 안 들어도 되죠? 예. 예. 약간 분명히 혼란스러운 발음이긴 한데요. 예. 황교안 대표는 나중에 기자가 앞서 지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지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일단 대변인 하고 있다는 말은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읒 발음이 들어가긴 하는데 발음 중에 무의식적으로 뭉개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최근 일베 용어부터 무슨 사이코패스라는 발언 그리고 병을 언급하는 발언들이 늘로 정치인들의 표현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 예. 얼마 전 자민당이 내놓은 막말 방지 매뉴얼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예, 그렇습니다. 주변의 갈채나 동조에 이끌리면 공적으로 해선 안 되는 말을 해버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보통 이런 막말들이 지지자들만 신경 쓴다는 지적입니다. 예. 아무튼 뭐 이걸 50번씩 들어야 되는 예. 듣고 있는 것. 뭐 다른 사람들도 다른 언론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랄까요 요즘 우리 정치판의 풍경인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뭐 막말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보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오해와 진실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한국원자력학회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극초저설량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 일본 도쿄대 하야노 류고 물리학과 명예 교수입니다. 예. 그런데 발언 중에 논란이 되는 표현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하야노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직후 주민 3만여 명의 내부 피폭설량을 조사했는데 기준치 미만이었다. 후쿠시마 주민들이 실제로 먹고 있는 식품의 오염도가 극히 낮다는 방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WTO가 우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학회에서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하얀호 교수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하얀호 교수는 예전에도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예. 한국원자력학회에서 해당 교수를 초청해서 그 말을 반복하게 한 겁니다. 그건 이제 거기에 동의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얀호 교수는 저 주장대로 내일 모레 한국원자력학회 창립 50주년 강연도 예정이 그러니까 돼 우리 있습니다. 원자력학회가 저 사람 말에 동의한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습니다. 다시 좀 의심스러워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는 그렇게 우리 원자력학회가 동의한다는 입장이고요. 예. 실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나라 교수도 예. 너무 저설량, 그러니까 낮은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크다. 여기는 수산물 같은 것도 포함해서 지나치게 크다 그런 주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예. 공포가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얀호 교수는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일본에서 다른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연구를 보면 후쿠시마 미성년자, 그러니까 원전 사고 직후에 예. 각감생활 발병률이 평균의 50배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하얀호 교수는 몇 가지 논문에서는 피폭 성량을 의도적으로 줄였다라는 그런가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예. 원자력학회는 방사선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가 있다라면서 오해와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신뢰하기 힘든 교수의 신뢰하기 힘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과연 뭐가 오해고 뭐가 진실이냐라는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초여름 날씨가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5도, 강릉은 28도까지 올라갑니다. 대구는 29도, 경북 영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일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Flock of birds hovering above, just a flock of birds. It's how you think